예,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재민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그 전기차 화재로 촉발됐죠.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3차 감시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1, 2차와 달리 3차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이 3차 감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차 감식은 좀 배터리에 좀 집중을 해서 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배터리 팩은 10개의 모듈과 그리고 360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정확한 발화 지점이 특정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다까지는 이제 1차 결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배터리 내에서도 어떠한 모듈, 어떠한 셀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본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배터리 자체 결함이 정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주라든지 어떠한 아파트 관리 시설자가 아니라 그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혹시나 이제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배터리 실물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정밀 조사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책임 소재를 좀 가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츠 차주도 입장을 밝혔죠. 벤츠 차주의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당시에 거의 60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59시간 동안 본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놓는데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 차량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 점검을 받은 결과 아무런 결함이라든지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라고 해서요. 일단 차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조사가 만약에 이제 뭔가 결함을 발생시켰다라든지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주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도 여기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 이제 화재가 있었고 다른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에서 테슬라에서 시작된 불이 또 대형 화재로 번진 그 인천 화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좀 번진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그 불신이랄까요? 좀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포르투갈에서도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 200대가 전소가 됐어요. 정말로 큰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 이 공항 인근이어서 뭐 비행기도 결항이 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언급해 주신 그 용인에서 발생한 그 화재의 경우에는 역시 테슬라 차량이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 있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행 중에 멈춰 있는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라 화재 사건과는 조금의 양상의 차이가 있고요. 주행 중에 잠시 멈췄을 때.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느껴서 차량을 멈췄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이 벤츠 차량과 마찬가지로 연기 피어오른 지 한 1분 만에 갑자기 이제 불꽃이 튀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 차량의 경우에는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벤츠 차량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용인 사건에서는 뭐 일본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실제 지난 6년간 전기차 화재 사건을 조사를 해보면요. 국내산 배터리에서도 거의 90% 가까운 비율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발화점이 배터리에서 발해가 된 그런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주요한 문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한 이제 명제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배터리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사실상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 화재가요. 일단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진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그렇죠. 그래서 유독가스도 많이 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내 차량 한 대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전소되면 옆에 있는 차들, 특히 우리 인천 화재 건처럼 이제 다른 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만약에 발화 지점이 배터리라고 한다면 예. 열 폭주 현상 때문에 그 배터리가 연이어서 다 이제 불꽃이 붙고 다 터지고 그리고 화재로 다 소진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이제 화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차 보급률만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 전기차 화재를 어떻게 진압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일부 기술들이 있는데요. 예. 배터리를 구멍을 뚫어서 아래로 들어가서 물을 이제 분사시켜주는 그러한 방식도 뭐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상용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용인 테슬라 전기차 화재는 이제 외부에서 아까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화재가 나서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이 지하 주차장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청라 사건의 경우에는 청라 화재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그 변수까지 더해져서 그렇죠. 화재가 더 크게 된 건데요. 사실상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물론 화재 진압이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급해주신 유독가스가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도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래도 옆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예. 일단은 이 지난 6년간의 전기차 화재 그 사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주행 중이 아니라 주차 중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우리의 차량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든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 장소의 문제는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고 원천적으로 원인이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차 중에도 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났고 배터리 문제 계속 제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기차 예방 대책이 사실 지금 딱히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것은 이 전기차 충전율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다가 그 상태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과충전이 되는 것이 이 전기 차량의 화재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을 아예 되지 못하도록 이 차량에 제한을 두어서 사실상 그러한 차량만 이렇게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전기 차량의 완충률과 그리고 화재 발생 간의 연관관계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결함에 더 주목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충전율과 이제 비례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입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전기차주들의 이제 불편함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아마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굉장히 이제 불안감만 높이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뭐 배터리 결함 문제는 당장 이제 기술을 좀 발전돼야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당장 이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청라 화재 사건의 경우에 딱 그 모델명이 특정이 됐어요. 벤츠 차량에 이제 모델명이 특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 대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뭐 1,000만 원 이상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요. 과거 2022년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추경 예산까지 편성을 하면서 전기차 사면 우리가 보조금 이렇게 지급하겠다. 정말 보조금이 모자라서 지급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지금 전망치이긴 하지만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이 어렵게 되면 내년까지도 아마도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진율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까 정부 대책 발표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언제쯤 나온답니까? 일단은 예.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이 되는 것이 가장 그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 종합 대책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한데요. 그 과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배터리 이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제조사를 명명백백하게 소비자들에게 지금 단계는 사실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떠한 것을 강제를 한다라든지 라는 식으로 예. 굉장히 전기차주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죠.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인하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다수의 피해자였고요. 예. 실제 아직 이제 주범의 경우에는 특정이 안 돼서 검거가 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본인이 인하대 이제 졸업생인데 본인이 이렇게 얼굴이 도용이 돼서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내 목소리가 도용이 돼서 어떠한 음성이 만들어진다라든지 이런 피해 사실이 오고 가는 대화방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방에서 타인의 얼굴에다가 동의 없이 그렇죠. 나치 사진을 뭐 합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큰 동아리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내부에서도 어떤 사진들이 많이 오가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뭐 졸업 사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서 나치 사진과 합성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불법적인 성적 영상들이 유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졸업생이 이러한 대화방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작년 말에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이 채팅방에 참가한 사람이 1,200명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1,200명 모두가 사실은 가해자이자 잠재적인 가해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영상물의 경우에는 이 조주빈 N번방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요. 내가 단순하게 소지한다라든지 시청만 해도 사실상 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명, 물론 뭐 특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 입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2020년부터 이렇게 쭉 꾸준하게 대화방의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1,200명이 이렇게 대화방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이런 불법 영상물이라든지 내용들을 주고 받았고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인의 사진까지도 이 합성을 해서 이 피해자에게 보낸다라든지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제 1,200명 전체가 입건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당장 물리적으로 경찰이 잡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일부만 검거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찰이 검거한 이제 일부 인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유포를 한 것으로 지금 혐의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범이 사실상 이러한 대화방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영상물들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했는데 아직 이 주범의 경우에는 특정이 안 돼서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가입자 일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외부로 유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반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범조차 특정이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러한 이제 대화방 자체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 법인에서 만든 그러한 메신저가 아니라 해외에 이제 법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국내 법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강제 수사가 가능하고 영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맹점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그 영상을 시청만 해도 사실상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재반포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사실상 이제 형량이 더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 그 가해자가 너무 많고 또 주범조차 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범죄가 좀 쉽게 근절
단절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번방 사건 이후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수위는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대 N번방 사건, 인하대 N번방 사건 이렇게 줄줄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형량을 높인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법정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이 대폭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르게 되는 실질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처벌이 실제로 상승을 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관련된 경제적 이득도 다 환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2차 가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좀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다른 데까지 막 퍼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 피해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피해자들의 경우에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반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방심위에서 이러한 것을 시정한다라든지 어떠한 이제 권고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이제 피해가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서 폭행한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지금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죠. 그런데 출소 후에 피해자를 죽이겠다,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네. 강간 살인 미수죄로 20년형이 선고가 이미 됐고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죠. 내가 나가면 보복을 하겠다. 아니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보복 협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증언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일단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이제 방을 사용하는 수감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목소리로 다른 방을 통하면서까지 이렇게 소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언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옆방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본인이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가 됐었어요. 네. 그때는 강간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12년형이 선고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 남성이 내가 6대를 때렸는데 12년형이 선고가 됐다. 한 대당 2년인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일단 그 최종심까지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상황인데 이제 공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죠. 공판 과정에서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그 보복성 발언을 일삼고 있는 그 이유, 그 기전은 뭘까요? 본인이 좀 뭔가 좀 그 선고된 그 형량이 좀 많다는 그런 불만에서일까요?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 1심에서 이제 강간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복 협박을 일삼아 온 것은 사실상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 남성이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복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그래요? 왜 나를 면회하러 오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한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재소자, 예.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재소자에게도 어떠한 강요를 저지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이제 처벌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 동료 수감자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증언한 그 수감자, 동료 수감자들 안전도 걱정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어쨌든 피고인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사실상 이 남성과 대면하는 것은 좀 겁나기 때문에 예. 이 남성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누군지 충분히 특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증언을 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이 여성 예. 그리고 전 여자친구 모두에 대해서 정말 신변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지금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그렇죠.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시간이 좀 흐르면 또 잊혀질까 봐 그런 상황에서 또 출소해서 보복을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피해자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 사건에서는요,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피고인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상 굉장히 좀 부주의한 일들로 인해서 이 신상 공개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20년형 선고가 됐지만 출소한 이후에는 본인에 대한 이런 신상 정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예.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20년 후에 사망이 예고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체 가해뿐만 아니라 예.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 20대 남성,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 가해자 말고 한 20대 남성이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또 협박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2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 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혐오감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지금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그리고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이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예. 이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건장한 이 남성이 어떠한 밤에 이렇게 지나간다라든지 그럴 때 조금 주의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느낌을 풍기게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